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바로 이제 학습지는 8페이지, 9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교과서는 148페이지, 149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제 사실은 약간 좀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알지 모르겠네요.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망했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그 근거를 들어서 조선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했었던 학설이 있습니다. 그 학설 중에 첫 번째는 당파성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했었죠. 이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붕당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됐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일제시대 때 일본의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왜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일제에게 먹힐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근거로서 내세웠던 것이 바로 뭐냐면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나라가 역사 발전 단계가 굉장히 늦었다는 거예요. 즉, 칼 마르크스가 바로 이제 사회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발전의 단계를 제시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대의 많은 학자들과 그 다음에 경제사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4단계까지는 맞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제 1단계가 바로 뭐냐면 원시 공산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선사시대를 말하는 거죠.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이 시대 때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도 벅차 죽겠는 상황이니까 서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다고 한다면 개인도 당연히 거기에 딸려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마음씨가 좋아가지고서 상대방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같이 살려줄 수밖에 없는,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른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었었고, 모든 먹을 것들은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서 먹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이 한 단계 발전하게 되면서 바로 이제 고대 시대 때로 이것이 한 단계 발전하면서 고대 시대로 넘어갔을 때는 이 고대는 노예제를 통해 가지고서 유지했다고 하는 이른바 고대 노예제 사회가 존재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을 정복하게 되면서 남게 되었었던 많은 그 피정복민들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로 삼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생산활동에 전부 다 투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경제적 부유는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많은 노예들은 이제 그것을 하는 과정 중에서 죽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겠죠. 근데 그렇게 노예들이 죽게 된다고 한다면 외부를 또 정복을 해가지고서 또 노예를 많이 데려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적으로 그런 고대 노예제 사회를 통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발달했었던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근데 그렇게 하다가 중세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른바 봉건 영주가 등장하게 되죠. 이른바 중세 봉건제 사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상위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중세 봉건제 사회, 즉 주종관계에 입각해서 바로 주군과 봉신 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각 지역을 통치하는,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주와 농노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인 장원제, 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른바 생산활동이 대략적으로 유지가 되었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나중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게 되죠. 즉, 이때 당시에 도시 세력을 중심으로 했었던 상인 세력들이 원거리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점차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이 돈을 많이 벌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점차 힘이 세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과정 중에서 바로 그들은 자기의 그런 자본을 점차 키워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른바 나중에 가서는 상인들이 바로 산업까지도 전부 다 장악을 하거나, 반대로 수공업자들이 상인의 자리까지 전부 다 차지를 하게 되면서 산업 자본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이 발달하는 과정 중에서 이른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산업혁명에 따라 가지고서 근대 자본주의 국가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은 바로 그렇게 근대 자본주의 국가 시대를 일본이 서양을 그대로 배워왔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근대 자본주의 국가로서 가장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조선은 근대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고대 노예제 사회에 해당됐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좀 더 발전하기를 좋게 본다고 한다면 중세 봉건제 사회까지는 발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노예제는 왜 그러냐면 바로 마치 고대 노예제 사회처럼 조선에서도 노비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노비에 의해서 국가의 모든 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대 노예제 사회였다라고 조선의 그런 국가 발전 단계를 그런 식으로 봤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했었던 이른바 봉건제 사회였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의 입장에서도 양반 지주들을 바로 봉건 영주와 똑같이 보고 그 밑에서 일을 했었던 소작인들을 농노와 같은 존재로 봐가지고서 조선 사회는 바로 중세 봉건제 사회에 해당됐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둘 다 하나같이 조선은 바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았었고, 이것 때문에 바로 일제가 조선을 정복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조선 전체를 말 그대로 일본이 근대화를 이끌어나게 했으니까 당연히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마워해야 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 바로 일본의 주장이었었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러한 조선을 근대시대로 발달시키게 만드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일본이니까 일본의 통치를 당연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일본인들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렇게 하다가 일본 원자포탄 2방 맞고서 끝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일본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가 발전을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의 정체성론에 대해서 저항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던 것이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로 나갈 수 있었던 그런 단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조짐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함으로써 일본의 바로 정체성론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로 나갈 수 있는 움직임, 이런 것이 많이 보여줬다고 한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외국에서부터 바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바로 국가적인 발전 그리고 근대화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로 스스로 근대화를 나갈 수 있는 길을 일본 때문에 잃어버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박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기 직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었는가를 열심히 살펴보려고 했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일제의 그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로 발달할 수 있었던 발달의 증거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파트가 그런 파트를 찾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초창기에 많은 외침을 당했던 것이 맞긴 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는 더 이상 외침이 존재하지 않았었고,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은 농업에 전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서 농업 개발을 되게 많이 이루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삼포제와 같은 농업 방식이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농촌에서의 농민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 농업이 발전하고 그거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상업이 발전해요. 상업이 발전하는데 이 상업이 바로 이른바 원거리 무역입니다.
여러분들. 원거리 무역은 당시에 중국과 같이 교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실크로드 있죠? 이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서 바로 이 유럽의 많은 그런 지배계층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물건들을 사려고 했던 것인데, 이 과정 중에서 유럽 각국이 동방의 물건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뭔가 갖고 있는 것이 있어야지 동방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경우에도 바로 이들과 같이 교역을 통해서 동방 물건을 사기 위한 자기들만의 특산품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요. 자,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럽 내부에서는 이른바 여러 가지 먹고 살기 위한 농업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팔기 위한 농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른바 상품 작물이 발달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목축업도 같이 포함되는데, 1차 인클로저 운동을 일으켰었던 바로 영국에서의 목축업의 발달. 무슨 말이냐면, 영국에서 바로 영주들이 유럽 대륙과 같이 교역을 하는 과정 중에서 영국산 양모가 굉장히 많이 유럽 대륙으로 판매가 되게 되니까 양을 많이 키워가지고서 그 양털을 파는 것이 바로 농노들에게 일을 시켜가지고서 얻게 되는 수익보다 훨씬 더 많게 되다 보니까 영주들은 자기 땅에서 농노들을 전부 다 내쫓아버리고 울타리를 친 다음에 거기다 양을 키워서 양모를 깎은 다음에 그 양모를 유럽 대륙에다가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농토에서 떨어져 나가게 됐었던 것이죠. 이른바 이 울타리 치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이후에는 이제 상업적 작물을 대형화로 많이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과정 중에서 또 이제 대거 많은 농노들이 쫓겨나게 되면서 많은 농노들이 농촌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인구수를 포용하고 싶어 했었던 도시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초창기에는 상인 길드, 그 다음에 수공업 길드가 있었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수공업 길드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봤을 때 장인과 그 장인 밑에서 일을 하는 직인과 같은 수공업 길드 있는데, 이들의 바로 여러 허드렛 일 같은 것을 도와주는 바로 도제라고 하는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생산자의 자리가 항상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농촌에서 많이 쫓겨났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도시로 건너가가지고서 도시에서 도제로서 많이 고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이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른바 여기 보다시피 이촌향도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이촌향도 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수공업자와 그 다음에 상인들이 점차 이제 힘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초창기 상인들은 무역 같은 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교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공업자들이 만들었던 물건을 갖다 파는 것이 일반 작물 같은 것을 판매하는 것보다도 계속적으로 이제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판매하기 좋았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수공업자들이 물건을 쉽게 상인들에게 팔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왜냐? 수공업자들은 말 그대로 물건을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기술만 갖고 있지 물건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이라든가 작업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때문에 당시에 상인들은 바로 이 수공업자들에게 물건을 안정적으로 많이 생산을 하라는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먼저 바로 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료라든가 그 다음에 심지어 작업장까지 마련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수공업자에게 자기에다가만 만든 물건을 판매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즉 먼저 여러 가지 부분을 대주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생산된 물건들은 상인들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 과정 중에서 점차 성장해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상인들입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었던 바로 세력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상업자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상업자본이
점차 힘을 키워나가면서 이제 상황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는 상인이 아예 수공업자들을 자기가 고용을 해가지고서 전반적으로 상업과 그 다음에 물건 생산을 독점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대로 수공업자들 중에서 일부가 점차 그 규모를 키워서 원래는 상인들에게 바로 재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받아 가지고서 만들었었는데, 자기 스스로 바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물건을 전문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바로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대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판매하는, 판로까지 하면서 개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업자본이 발달한 그런 형태라 볼 수 있는데, 이런 형태가 점차 발달하게 되면서 나중에 공장제, 기계공업의 단계까지 건너가게 되면서 이른바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혁명인데, 공장제 기계공업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산업혁명에 의해서 많은 자본을 쌓았던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가와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바로 노동자, 이렇게 근대 사회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조선에다가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할 증거는 첫 번째 여기 보이다시피 농업이 발달했다는 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가지고서 도시로 향하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임금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됐다는 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인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선대제 수공업을 통해 가지고서 물건들을 많이 생산하기 시작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좀 더 발달된 형태로서 공장제 수공업의 형태를 이뤘다는 점을 찾아낸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당연히 바로 일본의 도움에 따라 가지고서 조선이 근대화로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근대화의 과정이고, 그 근대화의 과정을 실제로 우리가 겪었다는 것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짜 그들이 그렇게 했었었는지. 자, 여러분들 학습지 8페이지를 본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본다고 한다면요, 첫 번째, 농업 경영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별표 하나. 자, 농경지의 확대에서는요, 양난 이후에, 여기서 양난은 바로 뭐냐면 병자호란과 그 전에 있었던 임진왜란을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살기 힘들었던 시대였었겠죠? 동그라미 1번, 정부에 빈칸이 적혔습니다. 바로 황무지 개간 장려가 있었습니다. 즉, 정부의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농사를 져야지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확량을 가지고서 바로 정부의 운영 자금을 마련할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때 당시에 동그라미 1번 정부의 황무지 개간 장려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서 농경지가 확대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황무지를 개간하려고 한다면 여유 있는 사람이 개간을 많이 할까요? 여유가 없는 사람이 개간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여유가 없는 사람이 개간을 많이 못하겠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 시대 때 대표적인 양반이라든가 부자 양반이라든가 혹은 왕실인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양반과 왕실의 사람들은 바로 뭘 하게 됐냐면, 이때 당시에 자기의 노비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넓은 황무지를 사실상 자기 땅으로 많이 만드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황무지를 개척한 다음에 거기에서 농사를 져가지고서 많은 곡식을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바로 그걸 가지고서 뭘 하게 됐었느냐? 바로 그 수확물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돈을 얻겠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서 뭘 하게 되냐면,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일반적인 농민들에게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서, 혹은 뭐 곡식 같은 걸 주고서 그 돈을 혹은 땅을, 토지를 삽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비싼 값을 주고서 산다고 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지를 훌러덩 팔아버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농민한테 땅을 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민이 그 땅을 팔아버리면 그 다음에 농민은 뭐 먹고 삽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농민들은 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바로
자기가 땅을 판매했었던 그 사람을, 그 지주, 양반 지주를 찾아가서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서 일을 할 테니까, 농사를 대신 져줄 테니까 바로 자기가 거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지주는 바로 그 농사꾼에게 바로 땅을 빌려주죠. 이것이 바로 소작이라고 보통 보면 됩니다. 근데 이때에 소작을 했었을 때에 바로 땅을 빌리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주에게 갖다 줬던 양이 전체 수확량의 2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것이 정액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었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토지에서 나오는 농업 생산량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백성들이 정말 살기 힘든 상태가 벌어지게 돼요. 어떻게 전체 수확의 2분의 1을 지주에게 갖다 바치고 나머지 있는 걸로 먹고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것은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농업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2개. 바로 농업기술의 발달. 동그라미 1번,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게 돼요. 이른바 한자말로 이제 이양법이라고 하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다음과 같은 그런 이제 농사법입니다. 즉, 여기에 농경지가 있다면요.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직파법이라고 해서 벽실을 땅에다가 그냥 흩뿌리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오면 그것을 잘 키워서 그래서 수확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농사 짓는 방식이 이때 당시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른바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월달 정도에 논에다가 뭘 키우냐면 이 정도까지 자라났었던 바로 벼의 싹 있죠. 즉 어린 벼를 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자라났었던 이 모를 일렬로 이때 당시에 이 논에다가 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가을철에 수확을 하잖아요. 자, 수확을 하면은 여기를 이제 다 갈아엎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불까지 태워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나왔던 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용을 해가지고서 뭘 하게 되냐면 이번에는 거기다 가을 보리를 심어요. 여러분들 가을 보리를 심게 되면은 이 가을 보리는 추위에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겨울철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다음해 5월 달까지 계속해서 이 보리가 자라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수확을 할 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논에서는 계속해서 가을 보리가 자라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확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긴 한데 벼를 바로 심을 때가 와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참 자라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자라나면 되는데 이것을 수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벽실을 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농민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벼는 바로 이제 아열대 작물이거든요. 때문에 농토 중에서 일부를 뭐 이 정도 빼가지고서 여기에다가 벽실을 뿌립니다. 벽실을 뿌리면 여기에서 이제 벽씨가 되게 많이 나오겠죠? 싹을 틔워서. 그래서 그것도 이 정도까지 자라나게 키웠을 때, 그랬을 때 바로 이때 가서야 이제 이 논에 있는 바로 모든 보리들이 전부 다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었던 모든 보리들을 싹 다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에다가 바로 물을 전부 다 싹 다 채워요. 그 다음에는 이 물을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서 줄 맞춰서 일렬로 쫙 이렇게 심어 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심게 된다고 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1년에 농사를 2번 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벼를 일정 정도 자란 상태에서 논에다가 재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벼가 되게 강한 상태에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이 모가 심어진 이쪽 주변은 전부 다 이 모가 전부 다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 근처엔 잡초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당시에 여기다가 물을 전부 다 깔아놓는다고 했었잖아요. 물을 전부 다 깔아놓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땅 속에 있었던 그런 씨앗들이 싹을 틔우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왜냐? 씨앗도 숨을 쉬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씨앗 위에 물이 전부 다 싹 다 깔려 있어요. 이것을 뚫고서 나올 수 있는 씨앗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잡초들의 씨앗이
발화를 하지 않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부분을 전부 다 제대로 제초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즉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잡초가 자라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 것만큼 그만큼 노동력이 굉장히 남아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양법을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 바로 수확량을 2배까지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로 노동력을 굉장히 감소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많은 노동력을 절약을 할 수 있었던 농민들이라고 한다면, 좀 더 성실하게 먹고 살려고 한다면, 좀 더 농사를 더 많이 지으려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만큼 탱자탱자 놀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더 잘 살고 싶은 농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농토를 더 많이 빌려가지고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양반 지주에게서부터 더 많은 양에 해당하는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당연히 양반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많은 양에 해당하는 토지를 갖고 가가지고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에게 줬었던 토지를 뺏어가지고서 이 사람에게 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뒤집어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특정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넓은 농토를 바로 농사를 지을 때에 그 땅만큼 원래 그 땅에서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광작이라고 하는, 넓게 경작하는 광작이라고 하는 형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의 결과 많은 노동자들은, 일부 사람들은 분농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빈농 혹은 소작농이 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토지에서 쫓겨나는 임금 노동자가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농촌을 떠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이른바 여기 보이듯이 이촌 향도 현상이 터지게 되었다 볼 수 있었겠죠. 농촌에서 일할 데가 없다 보니까 도시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형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밭농사에서도 특징이 하나 등장하게 돼요. 이른바 견종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래 밭에는 일항과 고랑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보통 이제 이 일항에다가 바로 농산물을 짓는 그런 형태의 방법이 이때 당시에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게 됐냐면, 일부 작물들의 경우에는 사실 일항에다가 농사 짓는 것보다는 고랑에다가 농사 짓는 것이 더 나은 작물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바람이 많이 불게 된다고 한다면 외부의 바람을 많이 맞아가지고서 추위를 많이 타게 되면은 이 추위 때문에 금방 죽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쪽에다가 바로 이제 그 일항을 딱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많은 거름기 같은 걸 줬다고 하더라도 이 거름기들이 전부 다가 바람에 날려가지고서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하잖아요. 또 여기가 이제 건조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작물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자라나긴 정말 좋을 겁니다. 하지만 건조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습윤한 것을 좋아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바로 일항보다는, 자 보세요. 비가 오게 된다고 한다면 일항은 제일 먼저 마르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고랑의 경우에는 빗물이 끝까지 남아 있겠죠. 바로 이렇게 고랑 같은 곳에다가 재배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당시에 일항도 재배를 했었지만 고랑에도 바로 거기에 맞는 그런 작물들을 같이 재배를 하게 되면서 이 견종법의 결과 농업 생산량이 훨씬 더 또 많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도 실제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업 생산력도 되게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견종법을 다른 말로는 골뿌림법 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별표 2개 치겠습니다. 농업기술의 발달 동그라미 1번 모내기법. 자, 모짜리에서 모를 일정 정도로 키운 후에 옮겨 심었다. 동그라미 기역. 보리의 이모작. 2번에 걸쳐서 농사 짓는 것을 이모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니은, 노동력이 감소합니다. 동그라미 디귿, 바로 수확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리을, 골뿌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은 견종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밭의 일항과 일항 사이에 고랑에다가 파종, 즉 심는 거고, 씨앗을 심고, 이것 때문에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감소되고 수확량도 증가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게 되냐면, 이때 당시에 이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초창기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시행하지 못했었느냐? 모내기법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농토에다가, 즉 논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거든요. 물을 어느 정도 찰랑찰랑 채워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모를 심어야 될 때에 물을 찰랑찰랑 채워야 되는 그 시기에 봄 가뭄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모를 준비했다가는 만약에 봄 가뭄 때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상 모내기법이 실패합니다. 모내기법이 실패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1년 농사 망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양법을 소개는 했었지만은 이양법에 따라 가지고서 농사 짓는 것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양법을 권유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지역의 이 지역 유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물을 계속해서 보급할 수 있는 저수지 같은 것을 많이 만듭니다.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서부터 물을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우리나라 전역의 이양법을 통해 가지고서 농사를 지내는 그런 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동감이 3번 수리시설을 그렇게 해서 확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농사를 2번 진다 라고 한다면 그만큼 농토에 거름기가 많이 있어야겠죠. 근데 거름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거름기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농사 2번 지으면 뭐합니까? 수확물이 많지가 않을 텐데. 그런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가축의 분뇨 뭐 이런 것을 사용해가지고 농사 짓는 것까지는 가능했는데, 근데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바로 농토에다가 거름기를 제공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농사가 잘 이루어졌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었는데, 조선시대부터 특히 조선 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뭘 하게 됐었냐면 인분, 그러니까 사람의 똥을 거름으로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시골에 푸세식 화장실 있죠? 여러분들 푸세식 화장실 바로 커다란 구덩이를 만들고 그 위에다 나무 널빤지 같은 거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사람이 볼일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볼일 보게 되다 보면 나중에 가득 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나중에 그 똥통에서 바로 이제 일부를 조금씩 퍼가지고 가을철이라든가 이럴 때쯤에 혹은 여름철이나 이럴 때쯤에 잡초 같은 걸 많이 벨 거 아닙니까? 이 잡초 같은 것을 집 안에 있는 바로 퇴비를 만드는 퇴비 창고가 있어요. 바로 이 퇴비 창고에다 잔뜩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겨울철 되기 직전에 바로 거기에다가 이 똥통에 있었던 똥들을 같이 그냥 싹 다 뿌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일종의 파류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겠죠?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똥통 속에 있었던 바로 그 균들이 녹비라고 하죠. 베어놨었던 잡초들을 전부 다 삭게 만드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봄철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거름들을 그대로 퍼가지고서 밭이나 논 같은 데다가 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볼일 안 본 일은 없으니까 1년 내내 제대로 퇴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서 동감이 4번 퇴비가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농업 생산력이 증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자,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선 사랑이 싹트겠죠? 자, 사랑이 싹트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결혼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도 많이 낳게 될 겁니다. 자연히 실제로 조선 후기에 들어가서는 전체 인구수가 조선 전기는 한 500만이라고 봤다고 한다면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그 인구수가 약 1000만 정도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인구 증가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자, 이런 상태에서 농업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변화가 있게 됩니다. 농촌에서 떠나갔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농촌에서 떠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후에는 여러분들 시중에 사람들이 곡식을 많이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바로 곡식이 많이 생산이 되게 되었으니까 곡식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곡식을 재배하는 것이 자기에게 그다지 많은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일부 사람들은 논이라든가 밭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자기 집에서 먹고 사는 것 말고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을 쌀 대신에 재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본다고 한다면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런 특산물 중에 하나로서 동그라미 1번 인삼을 이때 당시에 재배하기도 했었고요. 동그라미 2번 일본에서부터 들어왔었던 나쁜 거죠. 바로 담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목화를 재배를 많이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동그라미 4번 채소 같은 것을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상품 작물의 재배 자체다 별표 하나 쳐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쌀을 재배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집에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쌀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떠나서 추가로 더 많은 양에 해당하는 쌀을 재배한 다음에 그 남는 것들을 전부 다 시중에다 판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이렇게 인삼, 담배, 목화, 채소 그 다음에 판매하려고 했었던 쌀들은 자기가 먹기 위해서 생산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했었던 작물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바로 상품 작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품 작물들을 되게 많이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들이 시장을 통해 가지고서 많이 활성화되면서 유통이 되는 모습이 실제로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층의 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일부는 설명했었어요. 별표 한 개 반. 동그라미 1번 일부 농민들이 빈칸에 적혔습니다. 부농, 부자 농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농민들은 그 땅을 잃어버리고 농토를 잃고서 동그라미 2번 자 소작인 빈칸에 적혔습니다. 소작인으로 전락을 하거나 심지어는 농토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집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돈 받고서 일을 해주는 이른바 머슴이 되거나 그것도 이것도 못 되게 된다고 한다면 당시에 농촌을 떠나서 바로 일자리가 많다고 볼 수 있었던 도시라든가 혹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광산 같은 것이 운영됐었거든요. 광산가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일하는 광부가 되거나 와 같은 혹은 이제 포구에 가가지고서 짐 같은 것을 날라주는 짐꾼 같은 사람이 되거나 하는 이른바 임금을 받고서 바로 일을 하는 임금 노동자가 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도시, 포구, 광산 등에서 임금 노동자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이 당장 없다 보니까 임금 노동자가 되기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당장 입에다가 풀칠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산속에서 뭐 나물 같은 걸 캐거나 혹은 나무 같은 것을 잘라오거나 해가지고 시장에 갖고 와서 그것을 하루하루 팔아가지고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규모가 작은 영세 상인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동그라미 5번 영세 상인으로 전락. 그 다음에 학습지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상공업의 발달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별표 하나 상업의 발달의 배경 바로 동그라미 1번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이것을 갖고서 판매를 해야겠죠. 그리고 도시의 인구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바로 이천 향도 현상이 어느 정도 성장했었죠. 문제는 뭐가 있게 됐었냐면 당시에 조선 정부도 세월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서 이른바 세금 제도를 좀 바꾸게 되는 게 있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백성들에게서부터 그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을 갖다 바치는 것 대신에 바로 쌀로서 1개월당 12두에 해당하는 쌀로서 바로 특산물 대신에 세금을 내는 제도 이거 시행하는데 무려 100년이 걸렸다고 했었죠. 이 법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대동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됐었냐면 이런 대동법에 의거해가지고서 이제 백성들에게서부터 특산물 대신에 쌀을 받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쌀을 받아가지고서 국가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그것을 돈을 가지고서 전문적인 상인들에게서부터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에는 뭔가 좀 사기도 당하기 쉽기도 하고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때 당시에 국가는 전문적으로 상업을 담당하는 국가에게 특정 물품을 사는 것을 위탁받은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을 한 명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국가가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했었던 물건들을 시장에서 사올 수 있게 돼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공인은 엄청난 수요를 갖고 있는 상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기존의 시장에는 바로 물건을 사람들끼리 서로 사고 파는 과정 중에서 기존의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공인이 짠 하고 등장해가지고서 많은 물건을 자기네들이 다 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공급도 그것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공인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기존의 시장이 훨씬 더 규모가 커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적겠습니다. 자, 빈칸에 적겠습니다. 대동법. 대동법으로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공인들의 활약이 실제 있게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즉 상업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인정했었던 시전상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글쎄요, 국가에게 인정받지 않았었던 불법적인 상인, 이런 상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사적인 상인이다,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별표 1개 반, 사상. 빈칸 시켰습니다. 사상의 등장. 미술치입니다.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상업활동 미술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그런 상인들은 종로라든가, 빈칸에 적혔습니다. 종로는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로입니다. 현재 종로예요. 또 하나는 칠패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옥계와 같은 곳에서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게 됐었던 사상들이 기존에 독점권을 갖고 있던 시전 상인들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자 시전 상인들은 그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을 방지해달라는 요청을 국가에게 하게 되었었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는 이런 시전 상인들에게 바로 이 사상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줬었었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금난전권이라고 한다고 했었었죠.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자, 근데 문제는 알고 봤더니 사상들이 바로 그런 권한을 얻기 위해서 당시의 지배계층들에게 뇌물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임금이었던 정조에 바로 정적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이때 당시 정조는 바로 자신의 정적 세력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제압을 하면서도 더불어서 이제 상공업의 발달을 좀 더 꾀하기 위해서 신해년에 이른바 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상공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 정책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해 통공이라고 했고,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유기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전부 다 폐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곧 독점 상권을 없앤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시장은 말 그대로 자유경쟁 체제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볼 수 있겠죠. 자, 자유경쟁 체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점차 자본주의하고 많이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음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적겠습니다. 자, 정조 때에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금난정권 폐지 밑줄. 이 조치를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신해 통공 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밑줄칩니다. 사상의 상업보장 밑줄.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점차 자본이 모이게 되면서 대규모의 상단들, 말 그대로 상업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당되는 이른바 상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상업 자본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세력들이 바로 누가 있었었냐? 먼저 우리나라의 인삼이 굉장히 일본과 그 다음에 청나라에서 각광을 받게 되자 이 인삼을 사실상 재배, 여기서 이제 인삼은 바로 산삼을 말합니다. 바로 이 산삼을 재배해 가지고서 바로 제대로 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삼의 모양을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청나라, 중국에게 많이 판매를 했었던 대표적인 송상 같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동그라미 1번 송상. 대표적인 사상 별표 2개 치고 동그라미 1번 빈칸에 들어갈 말 송상입니다. 이 송상은 주로 청나라와 교역을 많이 했었고요. 동그라미 2번
바로 의주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의 국경 지역이었었죠. 의주 지역에서 바로 이런 인삼 같은 것을 거래를 많이 했었던 만상과 같은 건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일본과의 거래에서는 내상과 같은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업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건들이 많이 유통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물건 같은 것을 유통하는 그런 사람들, 운수업은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택배업이라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발달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동그라미 4번 빈칸에 들어갈 말 경강상인. 이런 경강상인들은 기존에 우리나라에 정말로 좋은 제도가 있었죠. 무슨 제도죠? 바로 조운제도. 그쵸?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바로 강과 바다의 해로, 수로를 통해 가지고서 지방에 있었던 세금 같은 것을 옮겨올 수 있도록 만들었었던 제도. 여러분들, 근데 이 좋은 노를 사실상 경강상인들이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국가의 세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백성들의 요청 같은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지방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확물 이런 것들을 서울로 많이 옮겨다 주는 일종의 택배업, 운송업 같은 것을 실제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바로 경강상인들이 이때 당시에 활성화돼 가지고서 많은 물건들을 이제 옮겨다 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고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상인들이 점차 힘을 키워나가면서 조선의 상업자본을 사실상 형성해 나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 보다시피, 자, 청과 일본과의 무역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국적으로는요,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초창기는 그다지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지만, 별별 한 개 많습니다. 바로 시장 거꾸로 하면 뭐죠? 바로 장시입니다. 조선시대 때 시장을 바로 장시라고 불렸었어요. 빈칸에 적겠습니다. 장시의 발달 밑줄. 전국적으로 이 장시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천여 개, 18세기 때쯤에 천여 개에 해당하는 그런 장시가 발달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당시에 이 장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처럼 1년 내내 계속해서 열려있는 상점이 아닙니다. 5일마다 혹은 3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거기에서 일하는 상인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냐면, 이른바 보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등짐과 그 다음에 보짐 같은 것을 같이 메고서 귀중품이라든가 좀 덜 귀중품 같은 수공업 물품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갖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 등짐 장수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보부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바로 첫 번째 시장이 있고요. 두 번째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장이 있으면, 첫 번째 시장에서 한번 장사를 한 다음에 바로 시장의 장이 끝나면은 그 다음날 열심히 달려가가지고서 두 번째 시장까지 달려가서 거기에 가가지고서 하룻밤 자고 아침부터 장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날이 또 지나면 세 번째 시장을 가서 장사를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장을 가서 장사를 하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장을 가서 장사할 때는 여러분들 다시 여기가 5일장이 시작될 때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보부상과 같은 건 사람들이 마치 바로 우리 몸에 모세혈관으로 피가 흘러다니듯이 바로 이 보부상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우리나라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전부 다 전달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연결하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보부상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그 다음에 화폐 같은 경우에는요, 숙종 때 바로 화폐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전에도 조선통보와 같은 화폐도 만들어졌고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고려시대 때의 여러 개의 화폐도 만들어지기도 했고, 심지어는 은으로 만든 은병이라고 하는 화폐도 실제로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그다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화폐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었으나 국민들이 이 화폐를 잘 사용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실제로 화폐가 잘 활용이 안 됐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는 상공업이 발달했잖아요. 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이 상공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사실상 현물 화폐로 사용됐었던 쌀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으로 만든 옷감 같은 거 있죠. 이런 옷감들이 부피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화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을 때 숙종 때에 바로 상평통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 이 상평통보가 만들어져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에게 통용되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이걸 안 쓰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 화폐의 가치를 알고서 바로 적극적으로 상평통보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됐었냐면, 전황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면으로 만든 옷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쌀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쌀은 썩어버리잖아요. 면으로 만든 옷감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다 낡아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의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도 그렇고, 남아도는 물건들을 시장에다 판매한 대가로서 바로 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쌀을 보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효용성 있게 바로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 상평통보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게 되면서 국가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돈을 찍어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선 돈이 제대로 많이 돌지 않게 되는 이른바 품귀현상, 일종의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황이라고 하는 사태까지 막 벌어지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평통보가 나중에 와서 이제 전황이 해제가 됐다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상평통보가 되게 많이 유행을 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이 상평통보를 가지고서 바로 동그라미 2번 매매나 품삯, 그 다음에 세금을 내거나, 그 다음에 지대 납부 같은 경우에도 바로 많이 활용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수공업입니다. 수공업 별표 하나. 동그라미 1번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특히 옛날에는 바로 수공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마련을 해줬었던 공장에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몇 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일을 하고 그걸로써 세금을 내는 것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수공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가는 동안 자기 일을 못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처음에는 바로 그냥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자기 본 고장으로 돌아가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살게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기술력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수공업자들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했었느냐. 국가가 약간의 좀 더 많은 양에 해당하는 재료 같은 것을 주면 수공업자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열심히 물건 만든 다음에 짜투리 시간 동안에 바로 그걸 가지고서 남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서 시중에다가 팔 물건 같은 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중에다가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얻은 돈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자금 같은 것을 마련했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단계였었는데 당연히 이런 식으로 운영되었었던 수공업, 이걸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수공업이라고 해서 관영 수공업이라고 하는데, 관영 수공업이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강제로 가서 일을 하는 건데, 때문에 이때 당시 관영 수공업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민중들도 수공업자들이 만들었던 물건들을 많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수공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지위가 굉장히 영세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 물건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국가가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일정 정도에 해당하는 수공업자들에게 아예 그냥 바로 작업장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대가로서 일정 정도에 해당되는 수수료 같은 것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 수공업자는 그 수수료를 내면서 그 안에서 바로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서 판매를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생활을 해 나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된 겁니다. 전업으로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들이 되게 많아지게 됐던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공업자의 경우에는 물건을 많이 만들수록, 그 다음에 품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시중에서 반응이 좋았다 보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그거만큼 자기들도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생산을 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이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바로 생산력도 올라가고 국가는 세금도 많이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장인의 경우에는 돈도 많이 벌게 되는 삼중으로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동그라미 3번 장인세를 내고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민영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단계라고 한다면 사실상 국가가 장인에게 먼저 물건을 대줘가지고서 수공업 시스템을 갖췄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국가가 상업자본의 역할을 실제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국가니까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반 상인들이 실제로 이런 것을 본따 가지고서 일반 장인들에게 장비라든가 물건 같은 것을 대주고서 바로 물건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그 물건을 바로 이 상인들이 받아와가지고서 싸게 받아와가지고서 시중에다가 물건을 판매하게 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로 상업 자본이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단계까지 가게 됐었냐면 일부 이 장인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아주 일부 분야이긴 하지만 매뉴팩처라고 하죠. 바로 공장제 수공업을 구축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장제 수공업을 구축하는 과정 중에서 이른바 분업을 하게 되면은 물건들 많이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분업을 통해 가지고서 전문적으로 대량 생산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까지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바로 상업자본이 크게 발달하고 나중에 이것이 산업자본으로 발달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봐보세요. 결과적으로는 바로 자본주의로 우리나라가 발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차례차례 전부 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광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많이 만듭니다. 물건을 많이 만드는데 당연히 재료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조공의 물품을 최소한 더 줄이기 위해서 조선 정부는 아예 광산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 자체를 아예 금지를 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랬었는데 나중에 조선 후기로 건너가게 되면서 청나라는 전 세계 은의 블랙홀이 됩니다. 엄청나게 잘 살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청나라와 같이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은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은 그동안 은광 같은 것이 많이 개발이 안 됐던 것입니다. 때문에 조선 정부는 특히 금광, 그리고 은광, 그리고 동광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처음에는 국가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광산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일반 농민들에게 바로 노동력을 갖다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서 국가가 필요한 광석 같은 것을 이제 캐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농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운영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너무 농민들도 너무 가기 싫어했던 것이죠. 근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른바 돈 좀 벌었다고 생각했던 상인들이 바로 자기가 바로 돈을 대주는 겁니다. 돈을 대줘가지고서 국가에게 허가를 받는 거죠. 광산을 만들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바로 금맥이 있거나 은맥이 있거나 동맥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로 이런 광산 후보지 같은 곳을 직접적으로 돈을 대서 파는 거죠. 근데 이러한 돈을 갖고 있는 자본가들, 이들이 일컬어서 이제 보통 물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주가 광업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닙니까?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물주는 바로 광업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적인 사람을 이때 당시에 고용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컬어서 우리는 보통 이제 덕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덕대와 같은 전문 경영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서 이 덕대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고용했던 그 노동자들을 활용해서 열심히 광산을 파괴했던 것이죠. 만약 광산이 실제로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아니면 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 광산 망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금맥이 터지고 은맥이 터지고 그 다음에 동맥이 터진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금과 은과 동을 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농촌에서부터 떠났었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금강, 은강, 동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광산에 모여가지고서 많이 일을 했던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홍경래난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는 실제로 그렇게 물주에게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대신에 그 금강 혹은 은강, 동강에서 나오는 일정 금액을 바로 정부에게 바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바로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광산 개발. 그리고 특히 동그라미 2번. 청과의 바로 무역 활성화로 은광 빈칸에 적겠습니다. 은광 개발이 촉진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거의 운영 방식도 사실상 선대제 수공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바로 이러한 물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공장제 수공업처럼 광산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모습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덕대 같은 사람이 힘을 키워가지고서 아예 광산 자체를 인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들은 바로 자본주의의 맹화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바로 이런 측면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자, 요쯤 봤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나라는 일본이 근대화를 시켜준 것일까요? 일본이 근대화의 기회를 뺏어간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